8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하단 보게 되면요. 스위칭 이점 극대화라고 지금 주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 단편화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게 되면 마이크로 단편화가 뭔가 하면요. 요 왼쪽에 요 지금 현재 그림은 요거는 쉐어드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허브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스위치. 예, 스위치. 우리가 랜을 구축하는 장비의 스위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허브와 스위치 차이점을 앞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마이크로 세그먼트라는 의미는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단편화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네트워크 성능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이더넷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죠? 이더넷이라는 기술, 10베이스5라는 우리가 기술이 최초로 나오게 됐는데 그 10베이스5는 하나의 버스를 공유하는 바로 쉐어드 우리가 미디어 방식을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최초 이더넷에서 매체에, 즉 케이블의 데이터를 접근시키는 방식이 바로 CSMA CD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야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콜리전을 갖다 감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되면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한 어떤 매체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을 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동시에 우리가 여러 우리 호스트가 동시에 케이블을 갖다가 체크해 보니까 전기 신호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잼 신호를 갖다 보냄으로써 그죠? 우리가 그 잼 신호를 받는 우리 컴퓨터들은 일정 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낼 게 있어도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즉 호스트의 증가가 어려운 것이 바로 버스 타입의 즉 허브로 연결된 쉐어드 우리가 네트워크의 문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스위치라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포트마다 뭐라고 했죠? 충돌 도메인이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포트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 우리가 세그먼트의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세그먼트라는 자체는 작게 나눈다는 단편화 나눈다는 의미고 마이크로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는 포트 하나의 포트가 콜리전 도메인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이렇게 포트마다 충돌 우리가 도메인을 우리가 분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노드를 많이 우리가 접속을 해도 그죠? 문제가 즉 네트워크의 어떤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또 대역폭을 공유하지 않죠. 스위치는 포트마다 만약에 이 스위치가 100메가 속도를 가지는 스위치라면 이 포트마다 100메가를 다 각각이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허브는 만약에 100메가 허브라면 이 포트가 만 10개가 있다. 10개의 컴퓨터가 있다면 10메가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허브는 100메가 우리가 성능을 내는 허브지만은 포트 꼽히는 우리가 컴퓨터들은 10메가 성능밖에 낼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10메가도 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충돌이라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허브가 가지는 어떤 대역폭의 한 40에서 50% 정도 성능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야가 만약에 100메가라면 여기 요 포트 꼽혀지는 만약에 이게 컴퓨터라고 본다면 이 컴퓨터는 한 4메가, 5메가 정도 속도밖에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스위치는 이 100메가 스위치라면 포트마다 전부 다 100메가 bps를 전부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허브와 스위치의 차이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또 앞 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했나요?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가진다고 했죠. 그 스위치의 3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주소 학습 기능. 맥 어드레스를 맥 테이블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즉 구체적인 목적지 포트로만 프레임을 보내고 다른 포트로는 우리가 프레임을 보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하를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또 보안을
허브에 비해서 그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많은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듯이 또 교재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그 업무용 네트워크, 즉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허브를 이용한 랜 구축은 사실은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한 바로 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224페이지 그림 위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허브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은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니까요. 바로 듀플렉스 통신이라는 지금 현재 주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전송 모드가 듀플렉스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듀플렉스 모드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합 듀플렉스, 우리말로 얘기하는 반이중 방식이라죠. 합이 우리가 반이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반이중 통신을 하는 우리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풀 듀플렉스, 즉 우리말로 전이중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장비가 합 듀플렉스로 동작하느냐. 자, 합 듀플렉스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똑같냐면 무전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무전기. 여러분 무전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성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알았나 오바 하고 여기서 만약에 신호를 끊어주면 저기서 알았다 오바 이렇게 음성이 날라오게 되죠. 음성이 동시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합 듀플렉스라고 하고요. 풀 듀플렉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뭐가 똑같냐면 전화기와 똑같죠. 전화 방식과. 여러분 전화는 어떻습니까? 음성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무전기 방법과 전화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양, 즉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무전기는 동시에 전송할 수가 없고 전화기는 동시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 보이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위에 그림 보게 되면 동시에 전송할 수 없는 즉 합 듀플렉스로 동작하는 장비가 바로 허브라는 게 보이네요. 허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브가 바로 합 듀플렉스로 동작하는 장비란 것을 기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허브가 합 듀플렉스로 동작하느냐? 자, 아프리카 이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더넷이라는 우리가 랜 기술이 최초 태어날 때 하나의 버스를 공유한 방법으로 태어났고 그 공유한 방법에 우리가 샤시를 씌워놓은 것이 우리가 허브란 우리가 디바이스였다. 허브는 어차피 안에 내부적으로 버스가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의 버스를 갖다가 연결된 여러 노드가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브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뭐가 발생한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뭐 한다고 했죠? 캐리어 센스. 자, CS 캐리어 센스입니다. 이 버스에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나 흐르고 있지 않나를 먼저 체크를 해야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데이터가 흐르지 않고 있다면 즉 전기 신호가 없다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더라. 하지만 A라는 컴퓨터도 캐리어 센서에 보니까 전기 신호가 흐르지 않고 만약에 C라는 컴퓨터도 캐리어 센서에 보니까 즉 데이터 보낼 게 있어서 버스에 전기 신호가 흐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신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C도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로 앞에 말했던 바로 뭐예요? 허브의 문제점, 쉐어드 우리가 세그먼트의 문제점이라고 앞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CSM 및 CD 이게 바로 합 듀플렉스 반이중 방식의 우리가 의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만약에 A가 데이터를 보내요.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데이터가 여기 전기 신호가 흐르겠죠? 그러면 B와 C나 D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즉 A가 보내면 얘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B, C, D는요. 예. 자, 그럼 만약에 A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은 B나 C나 D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A는 송신만 할 뿐이지 수신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내가 보내면 받을 수 없고 내가 받으면 내가 보낼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게 바로 CSM 및 CD 우리가 통신 방식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바로 뭡니까? 합 듀플렉스 반이중 통신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갖다가 스위치는 어떻습니까? 얘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결국은 당연하게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그런 속도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 두플렉스로 동작하는 장비는 바로 허브라는 장비인데 왜 허브가 합으로 동작하느냐? 바로 CSM이 CD라는 매체 접근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더넷 우리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한 것이 바로 뭐다? 스위치라는 장비고 스위치는 데이터를 갖다가 동시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허브, 컴퓨터 전부 다 우리가 풀 두플렉스로 동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22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그림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가 연결되면요. 이런 두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속도, 이 스위치가 속도가 100메가 속도를 지원하는지 허브가 100메가를 지원하는지 여기 컴퓨터 우리가 랜카드를 말하죠. PC 랜카드가 속도를 갖다가 얼마를 지원하는지를 갖다가 서로 오토 네고티에이션, 자동 협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합 두플렉스나 풀 두플렉스를 굳이 우리가 뭐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플렉스 모드나 스피드가 이 장비 간의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즉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를 연결을 여러분이 했을 때는 즉 정상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227페이지 보시면요. 스위치의 요 포트, 1번 포트에 들어가서 두플렉스 모드를 기본은 뭐라고요? 아까 오토 네고티에이션, 자동 협의가 되는 모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와 정상적으로 이 협의가 안 되어서 연결이 안 된다면 여러분 두플렉스를 풀이냐, 합이냐를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10메가, 100메가, 1000메가 예를 들어서 기본은 오토, 자동 협의를 합니다. 장비 간에 서로 연결되면 속도가 100메가냐? 그럼 100메가 내가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하는데 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피드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속도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랜카드를 잠깐 보면요. 보시게 되면 우리 랜카드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랜카드를 보게 되면 랜카드도 당연하게 이 두플렉스 모드나 스피드를 갖다가 자동 협의하는 모드가 기본 모드로 되어 있고 수동으로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PC 랜카드죠. 이게 바로 랜카드입니다. 리얼텍, 게이밍, GB, 패밀리 컨트롤 이게 바로 랜카드를 말하거든요. 이거 보니까 맥 어드레스 올라오네, 그죠? 이렇게, 그죠? 맥 우리가 앞에 수업을 했습니다만, 여기 구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고급 메뉴를 딱 보시게 되면, 이거 랜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 용어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자, 보세요. 속도 및 이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동 교섭, 오토 네고티에이션. 좀 전에 우리가 오토라는 우리가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디폴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이렇게 자동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무엇이? 속도하고 두플렉스 모드가. 자, 이걸 누르고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10메가 반이중, 10메가 전이중, 100메가 반이중, 100메가 전이중. 1.0 1기가죠. 그 기가는 반이중이 없습니다. 1000메가부터는 풀 두플렉스 전송만 지원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PC 랜카드도 이렇게 수동으로 이 랜카드에 연결된 장비의 두플렉스 모드와 스피드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분 아셔야 되고요. 디폴트는 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이제 그 스위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토폴로지를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폴로지 만든 파일명을 lab01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만들었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게 스위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스위치에 들어가서 이게 CLI 모드 갑니다. CLI 모드 의미를 앞에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자, enable이라면 특권 실행 모드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config 터미널 우리 설정 모드 얘기를 잠깐 수업을 했었죠. 그죠? 네. 그럼 1번 포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페이스 파스터 0/1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스위치 1번 포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의미가 바로 요거죠. 요 피지컬 하게 되면 스위치 1번 포트가 바로 요 포트를 의미합니다. 요 밑에 요게 바로 1번 포트입니다. 1번 포트. 자, 1번 포트에 지금 들어간 상황을 지금 제가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두플렉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 같죠. do 무릎 비치면은 명령이 다
디스플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명령이 없으니까 탭을 치면은 deflex 명령이 풀로 뿌려줍니다. 물음표 한번 쳐볼까요? 다음에 올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물음표 보세요. 자, 오토. 기본적으로 자동 협의 모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풀 디플렉스, 합 디플렉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잘해요. 그래서 오토 네고티에이션으로도 무방하지만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면 만약에 자 밑에 PC니까 당연히 풀 디플렉스겠죠. 풀 디플렉스 이렇게 그죠? 풀 이렇게 여러분이 모드를 이렇게 디플렉스 모드를 바꿀 수 있다. 그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그죠?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위치를 만약에 수동으로 디플렉스 모드를 바꿨다면 밑에 있는 요 디바이스도 수동으로 바꿔줘야만이 정상 협의가 되겠죠. 예, 기본 자동 협의가 돼야 되는데 스위치가 수동이니까 PC도 수동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자, 스피드 바꿔볼까요? 자, 스피드 똑같습니다. 탭 무릎 표 보면은 스피드도 기본적으로 자동 협의로 되어 있지만 10메가, 100메가 요즘엔 1000메가에 나와 있겠죠. 그죠? 예, 아까 잠깐 우리 PC 봤습니다만 야는 지금 우리 요거는 팩트 트레이스 시뮬레이션은 100메가 지금 랜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스피드 100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요. 예, 다 수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자,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우리 PC도 아까 보는 것 같이 이 지금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PC 들어가서 데스크탑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보여주게 랜카드입니다. Fast Ethernet 0 들어가 보면은 자, 또 오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오토를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메가 풀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녹색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우리가 디플렉스 모드나 스피드를 우리가 잡아 줄 수 있다는 걸 좀 기억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뭐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이 뭘로? 바로 자동 오토 네고티에이션 모드가 잘 동작을 한다. 하지만 호환성이 떨어지는 장비는 이렇게 자동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는 디플렉스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풀이냐 합이냐. 좀 전에 합은 뭐밖에 없다고 했죠? 현재 쓰는 장비에서는 허브 장비밖에 없습니다. 허브. 허브를 잘 쓰지 않지만 부득이 허브를 연결해야 된다면 허브는 합 디플렉스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는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고요. 227페이지 맨 밑에 그 노트 위에 보시면요. 백베이스 FX라고 지금 보입니다. F는 광이죠. 광은 합 디플렉스가 없습니다. 광은. 그래서 광은 FX 포트는 전위중 모드에 100메가bps만 동작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습니다만 10메가, 100메가 우리가 UTP 케이블을 이용한 일반적인 넷에서는 우리가 합 디플렉스가 존재할 수 있지만 1000메가, 1기가는 풀 디플렉스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광도, 백베이스 FX 같은 광도 풀 디플렉스만 동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227페이지까지 이야기고요. 만약에 디플렉스 모드가 정상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좀 호환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show 인터페이스 명령을 딱 내려봅니다. 내려보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협의한 어떤 그런 부분 자체가 합 디플렉스로 협의가 되었고 속도가 10메가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요 밑에 보시면 레이트 콜리전이라는 요 지금 부분에서 요게 카운트가 될 거예요. 카운트가. 네. 요게 만약에 쇼 인터페이스 여러분이 2번 인터페이스에 어떤 장비를 연결했는데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스위치에서 쇼 인터페이스 파스트넷 0/2번 포트를 딱 보게 되면 만약에 디플렉스 모드 때문에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요 하단에 보게 되면 레이트 콜리전 부분에 여기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카운트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현재 디플렉스 모드가 미스매치, 즉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여러분이 디플렉스 모드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가 228페이지 하단에 지금 현재 적혀 있습니다. 2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지연 충돌 에러가 발생한다. 지연 충돌 에러가 바로 레이트 콜리전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더넷 랜의 물리적인 이중화라는 지금 용어가 나오네요. 앞에서 우리가 스위치에 L2 스위치의 3대 기능 이야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요 그림부터 설명 먼저 하고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그림 230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 그림은 바로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네트워크는 우리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건물 질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했죠? 설계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학교에 우리 학교도 건축과가 있죠, 그죠? 건축과에 우리가 학생들은 바로 설계, 즉 건축 설계라는 방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 도면을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네트워크도 이렇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도면이 먼저 필요하더라.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또는 네트워크 다이아그램 또 네트워크 구성도 우리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이런 어떤 설계하는 방법이 우리가 권장하는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권장 방식은 바로 계층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몇 계층 설계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냐? 3계층 설계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3계층.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외국에서는 이거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라는 직종이 별도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내는 사실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렇게 네트워크 설계도 하고 구축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는 마찬가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교재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놓은 것이고요. 물론 뭐 그런 우리가 구축 이 도면을 우리가 직접 우리 패킷 트레이스 같이 간단하게 우리가 저번에 이런 도면을 그려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도면을 갖다 그릴 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네트워크 엔지니어, 즉 네트워크 디자이너가 그려놓은 토폴로지를 설계 도면을 네트워크 구성도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네트워크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표준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계층 우리가 네트워크 어떤 설계, 계층적인 어떤 설계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맨 하단이 액세스 레이어입니다. 자, 왼쪽에 이거는 라우터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뭐 흔히 말하는 웬이라고 보면 되겠죠. 웬. 지금 물론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만 LCD 스위치를 웬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거는 스위치죠. 그림 보시면요. 여기 랜입니다. 랜. 학교 캠퍼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랜이든 3계층 어떤 계층적인 설계 방법은 똑같습니다. 권장 방식은요. 그래서 우리가 요 랜부터 한번 볼까요? PC가 직접 연결되는 이런 어떤 계층을 액세스 계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실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액세스 계층입니다. 예. 그 액세스 계층이 건물의 층층마다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의 층층마다 이 PC가 보내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한 곳에 모으는 우리 계층을 뭐라 하냐면 디스트리뷰션, 분배 계층이라고 합니다. 분배 계층. 우리 학교 같으면 보통 건물, 예, 우리가 뭐 단대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보시면 1층에 아주 고성능의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스위치가 바로 분배계층 스위치입니다. 액세스 계층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 분배계층, 즉 우리 건물 1층으로 다 모여야 되겠죠. 전부 다. 네, 다 모입니다. 그럼 이 분배계층에 모인 데이터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전산실, 즉 우리가 네트워크에 한 곳에 모이는 전산실이 있겠죠. 그 전산실이 바로 코어 레이어라고 합니다. 코어 레이어. 이 코어 레이어에는 바로 학교의 모든 우리가 학생들의 데이터가 다 한 곳에 모이는 곳이 되겠죠. 예, 이게 뭐 이걸 우리가 코어 레이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코어 레이어. 자, 코어 레이어에서 어디 연결되어 있나요? 만약에 KT 예를 들어서 또는 뭐 SKP 그죠?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랜을 구축할 때도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네트워크는 이 3계층 모델을 권장을 합니다. 맨 하단에는 액세스 계층이다. 액세스 계층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접근하는, 즉 PC가 접근하는 계층을 우리가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고요. 이 액세스 계층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는 우리 학교의 우리 건물, 하나의 건물을 보면 됩니다. 건물 1층에 우리가 성능이 좀 뛰어난 스위치가 존재하는데 이 스위치를 갖다 우리가 바로 분배계층 스위치를 합니다. 이 분배계층 스위치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뭐 정치 기반의 어떤 연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경로 요약도 해야 되고 많은 어떤 네트워크 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해야 되는 계층이 바로 분배계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배 계층 데이터가 코어 계층으로는 우리가 흔히 좀 순수한 데이터, 즉 모든 어떤 여기서 필터링이 된 깨끗한 데이터만 우리가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어 계층에서는 우리가 또 외부에 연결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연결이 되어져 있겠죠. 자, 이러한 3계층 모델링을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WAN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을 볼까요? 우리 집을. 자, 우리 집이 만약에 KT 서비스를 우리가 쓰고 있다. 우리 집이 하나의 액세스 계층 스위치입니다. 즉 우리 집에서 데이터가 발송이 되겠죠. 그 다음엔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우리가 KT 같은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가 있겠죠. 여기에 다 모이겠죠. 그죠? 이렇게 액세스 계층, 즉 집집마다 또는 작은 사무실의 데이터가 전부 다 KT의 그 지역에 있는 KT로 우리가 다 모일 겁니다. 그 KT에 있는 스위치가 바로 뭐 분배계층 스위치가 될 것이고요. 이 분배계층, 즉 대구시에 보시면 많은 전화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국이 전부 다 분배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배계층이 코어로 데이터가 모여야 됩니다. 대구의 코어는 여러분들 저 북대구 전화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코어에 모이면은 그 코어에서 또 다른 코어, 뭐 서울의 해화 전화국이나 또는 우리가 구로 전화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라우트를 이용하는 WAN 네트워크에도 액세스 레이어,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그 다음에 코어 레이어, 이런 개념으로 네트워크가 설계가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랜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좀 접하게 되니까요. 랜에 우리가 이 3계층 모델링, 액세스 레이어, 디스트리뷰션, 코어, 우리 강의실, 그죠? 층층마다 강의실에 PC가 있는 곳이 바로 액세스 계층이고, 그 층층마다 강의실의 데이터가 우리 건물 1층에, 학교 건물 1층에 우리가 좀 성능이 좀 뛰어난 스위치로 모이는데, 이 스위치를 우리가 분배계층 스위치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의 건물을 보면 되겠죠. 건물로, 학교의 하나의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에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코어 계층, 학교 우리가 전산실 코어 계층으로 데이터를 또 다 모아야 되겠죠. 그 학교의 많은 건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그 트래픽,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이렇게 분배 계층을 통해서 코어 계층으로 다 모여야 되겠죠. 그러면 코어 계층의 데이터가 이렇게 외부로 연결되는 KT나 SK 브로드밴드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델로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230페이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유념,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아,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야 되는구나. 3계층 모델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31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요 그림에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자, 보게 되면요. 우리 그 L2 스위치의 3대 기능을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나요? 저 앞에 좀 쭉 가볼까요? 한번. 예, 좀 PPT 쭉 가서. 자, 요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 좀 하자고 했죠. 2계층 스위치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능이 바로 주소 학습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 학습 기능을 통해서 뭘 만들었죠? 맥 테이블을 만들어냈고,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지고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을 할 수 있었죠. 이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우리가 다른 노드, 다른 컴퓨터에 보낼 필요가 없다. 즉,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일 수 있고, 또 보안을 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루프 회피 기능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프 회피 기능.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이야기된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가져서 맥 테이블을 우리가 완전하게 채우게 되면 구체적인 목적지 포트로만 보내고 다른 포트로는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스위치의 두 번째 기능인 바로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그럼 불필요한 B나 D, 불필요한 트래픽을 전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A가 C한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B와 D한테 전송되지 않으니까 보안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므로 인해서 스위치가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 자, 구체적인 포트로, 목적지 포트로 보내고 다른 포트로 보내지 않는 이런 기능을 포워드 필터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허브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허브와 차이점들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와 함께 세 번째 기능이 바로 우리 231페이지 그림,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위치 네트워크이든 스위치든 우리가 뭐 라우터 네트워크이든 네트워크의 제일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로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가용성이 뭐였냐면 365일 24시간 동안 뭐 한다?
네트워크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끊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용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기술이 바로 뭐냐? 이중화입니다. 이중화. 장비의 이중화, 그 다음에 링크의 이중화가 중요한데요. 자, 밑에 그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여기 런던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런던과 로마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드는 런던 컴퓨터와 로마 컴퓨터라는 이야기죠. 자, 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밑에 3번 스위치가 없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런던에서 로마 컴퓨터 연결되는 링크는 위로밖에 연결이 안 되겠죠. 근데 네트워크란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뭐 인위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 천재지변과 같이 실제 여러분들 그 전봇대에 있는 광 케이블이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쭉 뭐 번개 때문에 좀 선이 끊긴다거나 또는 인위적인 어떤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교통사고 나서 전봇대가 막 넘어져 버려서 그럼 광 케이블이 끊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링크가 끊길 수가 있어요. 예. 또 장비도 뭡니까? 이 장비가 물론 내구성이 좋아서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지만 이 장비의 수명이 다해서 이 장비가 또 다운될 수 있고 또 어떤 고장이 우리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자기기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가 된다? 이 런던 컴퓨터와 로마 컴퓨터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뭐 한다? 즉 백업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의 스위치, 즉 3번 스위치를 더 연결하게 되면 열로 우리가 데이터를, 즉 위에 링크가 문제가 있으면 밑에 링크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가용성입니다. 가용성.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어떤 이 가용성을 위해서 이중화 구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루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 앞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스위치는 런던 컴퓨터가 원하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스위치는 모든 포트로 한다고요? 플러디드, 뿌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뿌리고 또 얘가 받으면 뿌리고 밑으로 뿌립니다. 얘가 받은 걸 이렇게 또 뿌리고 이렇게 또 뿌리겠죠. 뿌린다는 표현보다 전문용어로 플러디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프레임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을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루프가 일정 시간, 뭐 일정 시간이 아니고 뭐 불과 1, 2분 정도 스위치 네트워크에 루프가 발생하게 되면요. 이걸 브로드캐스트 폭풍, 스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우리가 이 스위치의 CPU에 뭐 한 7, 80%를 점유를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스위치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뭐 맥거들의 삭습 기능과 포워드 필터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컴퓨터도 여러분들 이런 갑자기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릴 때 렉이 걸렸을 때 뭘 확인합니까? 작업 관리자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게 되면 CPU 사용률을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CPU 사용률이 보통 한 60, 70%만 좀 올라가도 우리 PC는 약간 좀 흔히 좀 렉에 걸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도 안에 CPU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스위치의 CPU 사용률이 루프가 무한 루프, 즉 브로드캐스트 스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CPU 사용률이 7, 80%까지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랜이 다운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이중 구성을 했을 때 이렇게 루프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 루프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운될 수 있구나. 이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2학기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가게 되면 자세하게 이런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232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스위치의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뭐였습니까? L2 스위치 세 번째 기능이 바로 루프 회피 기능이죠. 루프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루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느냐, 스패닝 트리라는 프로토콜이 동작을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 이 스패닝 트리 STP라고 표현합니다. STP라는 프로토콜이 바로 루프를 갖다가 회피하는 역할하는 우리가 프로토콜로서 L2 스위치에 이 프로토콜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STP 프로토콜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중 구성이 된 링크 중에 하나의 포트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블락킹을 딱 시켜 놓습니다. 이 뭐 방법론적인 부분은 나중에 2학기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수업에 가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쐈을 때, 자, 이렇게 보내고, 밑에 요 포트로도 보내 있겠지만, 요 포트로 돼요. 막혀 있죠. 요 길로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트가 전송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스위치가 받은 걸 밑으로 또 보내겠죠. 그죠? 또 여기로 보내겠죠?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룹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P는 하나의 포트를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블락킹 상태로 둠으로 인해서 루프를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위에 링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링크가 다운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 포트를 다시 열어줍니다. 포워드 상태로, 여기 F가 포워드인데요. 전송할 상태로 B가 아니라 F로 열어주게 되면 데이터는 이렇게 전송이 되어서 목적지 호스트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루프를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L2 스위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STP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 우리가 장비인 스위치는요, 기본적으로 루프를 갖다가 막아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 ST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L3, 우리 라우터 네트워크이죠. L3 네트워크는 우리 저번에 3계층 헤드를 이야기할 때 3계층 헤드에 무슨 필드가 있었죠? TTL 필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Time to Live라는 필드가요. 이 TTL 필드를 가지고 L3 장비, 만약에 얘가 스위치가 아니고 라우터를 가져간다면요. 라우터는 3계층 헤드에 바로 TTL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루프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다고 했죠. 255로 얘가 3계층 헤드에 TTL 필드를 255로 보내게 되면 첫 번째 요 라우터가 요 다음 라우터로 그죠? 전송을 할 때 좀 그리 복잡하네 그죠? 할 때 255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254로 우리가 보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TTL 값이 일시 감소합니다. 그러면 254개의 라우터만 거치면 TTL 값의 값이 0이 되어버리죠. 즉 패킷의 수명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 이상 다음 라우터로 패킷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3 우리가 네트워크, 즉 라우터 네트워크에서는 3계층의 TTL 필드 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것을 막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더라. 하지만 L2 스위치는 2계층에 TTL이라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계층 네트워크를 이렇게 이중화 구축했을 때는 루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주기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인 STP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L2 스위치는 STP라는 프로토콜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주차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좀 하고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차 시부터는 이제 3장 무선 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4장 본격적으로 라우팅, 라우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